했는데 선생님 죄송한 제가 이게 영향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못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많은 분이 못해서 어색히 생각하는데 다행인 것은 오늘 저 보시는 것처럼 녹화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우리 재성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그냥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선배님, 교수님은 우리 재성 교수님은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MIT에서 석사, 그 다음에 UPen에서 박사를 이제 하셨는데 그 MIT 석사, UPenn 박사의 그 다음에 붙은 걸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국비 유학입니다. 국비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로망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건데 그 장학금 중에도 국비로 가는 게 제일 큰 로망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국비를 가는데 이제 1년, 2년도 아니고 6년을 받아서 풀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학예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LH 개발공사 연구위원, 그 다음에 아주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있으면서 공대 학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이걸 다 역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은 선배님 그럼 총장을 하셔야 됐는데 제가 질문하니까 말씀은 고사 하셨다고. 스토리는 좀 있던데요. 고사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행정중지복합도시 건설청의 총괄기획관을 하시고요. 그 밑에도 이제 충청남도도 총괄건축가, 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도 총괄계획가 이런 식으로 총괄계획을 쭉 하셨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은 총괄계획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여쭤보면 그 역할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력들이 다 이제 연관된 것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위원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저희 나라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건축정책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 전체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관리하고 해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하셔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주로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박수로 이제 강사님을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동기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일상 속의 건축 이야기, 초건축 아파트와 전원주택이라고 했는데 실제 주제는 이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에 과연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의 주거 경험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유학을 갔다 가기 전에 이제 집을 일찍 제가 사실 집을 좀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비용을 다 이제 좀 전략을 해가지고 집 사는데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집을 분양을 받았냐 하면
거기 이제 이문동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뒤쪽에 있는 아주 정말 새소리가 아침마다 정말 들리고 2층 타운하우스입니다. 삼익 타운하우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개발이 처음 있었을 텐데 단독주택과 2층 연립주택을 타운하우스를 한 세트로 묶어서 단지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분양하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내가 교과서같이 멋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환경이 좋고 멋진 집이라서 여기를 내가 처음으로 집을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은 다들 청담동으로 가는데 그게 78년입니다. 78년, 79년이었는데 친구들은 다들 청담동 고층 아파트로 가는데 왜 이렇게 이문동에 경희대 뒤쪽에 이런 데 살아도 되느냐.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다. 내가 건축이 전공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집인지 당신 정말 모른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환경이 좋고 목가적인 그런 로망이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이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집을 전세를 주고 이제 한 6, 7년 뒤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청담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하고 이 집은 집 값이 가격이 차이가 2배는 아니고 3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놔도. 이게 참, 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갈까 해서 나는 과천이 좋은 것 같아. 과천에 새소리도 들리고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1등으로 뽑히는 곳인데 하니까 당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느냐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반포로 가. 반포. 지금 반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소리 들리는 곳에 매연도 많이 나고 그 뒤에 제가 쭉 한 10차례 이상 이사를 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래서 일단 반포에서 살고 있는데요. 차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가 해서 저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소리 들리는 곳에서 살아도 되는가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초고층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말씀드린 새소리와 차소리, 그리고 용적률 500%, 용적률 250%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결을 바꾸어서 국가 균형 발전이냐, 수도권 집중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야기 좀 말씀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정책 중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거 공공주차장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처음부터 문제라 생각하고 항상 지내왔기 때문에 과연 문제인가? 초고층 아파트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내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찝찝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계 최초의 초고층 도시는 이제 파리입니다. 파리. 당시에는 사실상 2, 3층밖에 안 되는 도시였는데 이걸 7층으로 바꿨으니까 지금 보면은 파리가 저층 도시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초고층 도시였습니다. 1950년대 오스만 시장이 파리 대개조 계획에 따라서 고층 건물이 보편화되게 됐는데 이게 7층이라고 했지만 자기들은 그 당시에 이제 1층은 그라운드 레벨이니까 1층에서 5층까지 있고 옥탑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5층 집이라 불렀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7층 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1950년대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뭐 계단도 엄청 좁고 이렇게 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7층짜리 이제 막 주택 또 건물 이게 파리가 모델이 돼서 유럽 전체 근대 도시의 이제 도시 주택의 이제 원형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많은 지식인들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고층, 옥탑 주거, 이 고층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태동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고층에 대한 이게 이제 에 대한 깊이 혐오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만 많이 보시듯이 이걸 오스만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총 7층입니다. 옥탑은 그 당시 이제 덤으로 주는 거니까 층으로 안 짓는데 이제 7층이고 1층은 이제 상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오스만 빌딩들이 7층짜리 주택들이 생기기 전에 파리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아무리 높아야 5층이었고 주로 2, 3층이고 길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오물도 또 뭐 길에다 마음대로 버리고 길도 아주 뭐 협소하고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7층짜리 집은 보면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은 이제 상점이나 뭐 레스토랑 이런 걸로 쓰고 2층은 주로 집주인이 살았습니다. 3층, 4층은 화이트 칼라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5층, 6층은 블루 칼라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층은 뭐 학생이나 뭐 떠내기, 집 관리인 이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정말 뭐 4층 이상에 살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거주하는 청수가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척도였습니다. 너 몇 층에 사니? 7층 삽니다 하면 저 신분이 드러나고 6층 삽니다 하면 신분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고층에 산다고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7층짜리 집을 짓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파리에 이제 프랑스 혁명 후에 뭐 지금 나폴레옹 상기 시대지만 1950년대는 프랑스 혁명 후에 이후에도 계속 사회적인 이제 소요가 있고 아주 뭐 시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단속하는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 길을 처음부터 똑바로 만들고 공원을 많이 만들고 그 기존의 주택을 다 허물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니까 집을 높이 지어라. 그래서 이제 7층 집을 짓게 된 겁니다. 파리를 거의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로 대개조를 한 것이죠. 예. 그런 대개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부동산 투기도 있게 됐고 고층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우리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개발 사업자에 대한 거부 반응도 생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층을 자기가 원했을 거 아니고 이제 쫓겨간 것이죠. 고층에 산다는 것은. 근데 그 뒤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아파트 12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르꼬르비제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 누가 살게 됐냐면은 그 당시 난민들이 살게 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집이 없어진 사람,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고층에 사는 사람이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층에 대한 상당한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파리 그 7층짜리 이제 파리 전체적으로 이제 대개조가 이루어졌지만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은 이제 도시 전체를 이제 고층, 초고층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300만을 위한 도시에서부터 60층짜리 건물들을 세우고 여기 이제 60층 건물은 사무실 건물이지만 주택도 이제 우리 12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원 속에 뭐 건물, 공원 속에 타워를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는 그러니까 노맨즈라는 데입니다. 이 땅에는 전부 공원이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안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이 생기고, 이제 그러한 스타일로 이제 그 미국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에 1954년에 이제 프루트 아이고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2,000여 동이 되는데 거의 3,000세대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여러한 집들을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로 변모를 시킨 거죠. 저층 집이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으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경관이 형성된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듯이 멋진 집들이 들었습니다. 이 설계는 이제 우리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설계한 미노루 야마자키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여기 4계층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쓰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alternate stopping으로 해가지고 스탑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격층 내지는 복격층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제 이 단지 내는 누구든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단지 내 사람들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건물 내에 복도 이런 곳에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내부 공공 공간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 72년 그러니까 거의 20년도 안 됐죠, 그죠? 18년 만에 2,870세대나 되는 건물을 그냥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층 아파트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그를 지적하는 이제 큰 계기가 된 거죠. 고층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이때부터 뭐 완전히 하나의 뭐 경종이 됐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 시작됐냐면 1962년도에 마포 아파트가 우리나라 이제 단지식 아파트의 효시입니다. 총 10개 동인데 642세대입니다. 그래서 요건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여기 신혼집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변은 전부 이제 좀 허술한 옛날 주택들이니까 특히 오후 되면은 어린이들이 전부 여기로 다 놀러 오는 겁니다. 이 동네 놀이터나 다름없고 동네 유일한 오픈 스페이스지요, 사실상. 그러고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그런 큰 범죄나 그런 문제는 없이 사실 동네에도 커뮤니티에도 상당히 기여도 하고 이 642세대가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은 이제 수세식 아파트다. 그 당시에 수세식 아파트 62년도에 수세식 아파트가 엄청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아파트로 돼 있다는 것도 큰 자랑이었고 근데 처음에는 10층으로 계획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중앙 난방도 하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부 6층으로 줄이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애고 워크업으로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좀 주택이라 여기서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994년에 이게 다 이제 다시 허물고 새로 마포 삼성 아파트로 재건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이자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94년에 다시 태어나고 그 당시 이제
입주할 때 한 20만 원 정도 내고 들어왔고 총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인데 20만 원 먼저 내고 매월 조금씩 돈을 내는 정도로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제일 큰 이제 그 획기적 전환점이 뭐냐면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1년 우리가 이제 대학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준공이 됐는데 1584세대 24개동인데 12층 아파트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3교대로 98명의 승무원들이 여기에 일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조작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24시간 운영해야 되니까 3교대로 운영하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돼가지고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학군도 아주 여의도는 특별 학군을 만들어서 초, 중, 고까지 전부 다 거기서 다른데 이동 안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이유가 뭐냐면 강북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의도는 너무 멀다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 도대체 살아보지도 않는데 불안하다고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처음에 48평에 570만 원에 분양했는데 입주 2달 후에 바로 1000만 원이 됐다니까 뭐 가격도 엄청 경제적 보상도 받죠. 편리하죠. 가장 이제 특별한 것은 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온수. 집에 온수가 나오는 건 다 그 당시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려면 전부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집에 온수가 나오니까 일가 친척들이 집에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이 고층 아파트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가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안내까지 해주죠. 온수도 나와서 목욕도 할 수 있죠. 상가에다가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죠.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하나만 조그만 것만 배달해도 그냥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층 아파트 정말 이게 파리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뭐 혐오, 기피, 낙인의 대상이었다면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 흙수저 갖고 파리에 태어났죠. 파리는 고층 아파트가 우리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선호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파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근데 여의도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70층 규모로 재건축을 해서 뭐 수변 경관 특화구역, 문화 클러스터 형성, 또 학교하고 연결되는 보행로, 또 고층과 중층, 저층을 갖다가 서로 어우러지게 63빌딩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주 뭐 고급화시켜서 이제 재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거단지로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뭐 쉽게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의 큰 계기가 됐던 게 타워 패리스입니다. 이제 69층이었으니까 그 1차, 2차, 3차가 있는데 42층이 1차, 2차는 55층, 3차는 69층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고층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이 고층 아파트가 살기 좋은 곳인가? 뭐 굉장히 나쁘다고 뭐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힘들다고 하는데 값도 많이 비싸고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대한 이제 상당하는데 일부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 사람들 출입을 제한하니까. 그런데 고층 아파트가 하나의 사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으로 이제 변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최근에는 재건축되면서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들이 강변에 한강 강변에 3000세대
그다음에 한 뭐 1,500세대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변모해서 고층 아파트 괜찮은 거 아닌가? 거기 살아도 큰 문제 없지 않은가? 뭐 심지어는 저층에 사는 사람들도 크게 문제 없는 이제 주거 형태로 드디어 이제 고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운상가에 있는 세운지구도 재정비 촉진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종묘하고 태계로 대한극장 있는 데까지 쭉 이제 녹지축을 형성해서 여기에 도시 이제 어떤 문화, 주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변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도 참 제일 문제가 이제 합의가 안 생기는 거죠. 이걸 하려는데 합의가 생겨야 무슨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계획은 서울시가 발표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 하니까 이제 사람들 건강 문제를 이제 떠올립니다. 과연 건강할까? 그래서 두 이제 보도를 제가 한번 옆에 나란히 놓아봤는데 하나는 그 마니투데이를 보면 일반 아파트를 초고층 타워형으로 설계하면 층수가 높아지는 대신에 건물이 날씬해지고 동강거리는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지상 빈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조망권이나 일조권 확보가 쉽고 녹지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하는가 하면 한겨레 신문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초고층 아파트 이제는 그만. 여기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 형태이다.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천식, 알레르기 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전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단정적인 말을 절대 안 하고 위험이 높고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이 한겨레 신문 얘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단정적으로 절대 안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상상도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초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절반이 모기의 피해를 호소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모기 피해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새 배설물이 실내로 유입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고층 주거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SCI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게뿐만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KBS도 보면 초고층 아파트 문제 많다고 엄청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항목들 전부 다 넣어서 이제 34,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진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두통이나 재채기, 콧물, 코막힘, 기울림, 불규칙한 생리, 뒷목이 뻣뻣한 현상, 가슴이 답답한 현상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거주 층수와 건강에 대한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모집단으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서 전체적인 인적인 사항 빼고 층수만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이거 문제가 많으면 벌써 국회에서 자료 내놔라고 야단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사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죠. 벌써. 네. 고층에 안 살 겁니다. 문제만은. 간혹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저 연구에서도 그래 나타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문지상에 언론에서 보면은 고층일수록 아파트 값이 비싸다. 수도권 30층 초과 평균 17억이더라. 근데 11층에서 20층까지는 한 9억 되고 거의 반값입니다. 6층에서 10층은 또
저기 한 6억 되고 3분의 1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층일수록 집이 비싸더라. 고층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사람들이 고층을 기피해야 되는데 왜 기피하지 않고 뭐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할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예. 특히 한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아파트 공화국 우리나라 문제가 많다. 예. 그 저자가 발레리 줄레조라는 프랑스 그 당시에 뭐 학생 박사학위 논문 쓰고 뭐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제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저서를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가 지속 불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 공화국 저서 내용을 상당히 인용해서 뭐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살다가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바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거를 본 게 아닌가. 프랑스는 고층 공동주택으로 간 것은 쫓겨난 것이고, 쫓겨나서 고층 공동주택으로 간 것이죠. 우리 한국은 정반대로 중산층이 스스로 찾아갔고, 또 거기서 재산 형성이 도움 주고 해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있는데, 전혀 문화적 맥락이 다른 상황인데, 그 프랑스 상황을 보고 우리 아파트가 뭐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그 아파트에 사느냐, 누가 그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형태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아파트 단지는 한강의 기적을 낳은 주요 수단이기도 하고 중간계급 형성에 이제 기폭제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서울의 직접 효과에서 출발하는데 인구 2,500만 명이 좁은 토지에서 집약적으로 활동하는 구조입니다. 고층 아파트 없이는 도저히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편리한 지하철, 대중교통, 무선통신 시스템 이런 것은 고밀 고층 아파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를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하게 돼서 이렇게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층이냐 저층이냐는 뭐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 취향 문제이지 어떤 하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을 기피하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다른 선택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전원주택, 가평군의 애솔 전원마을, 또 같은 가평군의 아친고요마을, 양평의 숲속 과수원마을, 더필란, 그리고 분당의 바흐하우스, 구미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형 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원형 주택을 보면 첫째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깨끗한 공기, 풍부한 녹지, 넓은 공간, 서울 도심에 비해서 넓은 주거 공간도 있고 조용한 환경, 또 커뮤니티 형성, 물론 잘 지내면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고 잘 못 지내면 아주 힘들겠죠. 이건 이제 개인적 차가 있을 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텃밭 가꾸기 상당히 힘들다던데 건강한 생활, 텃밭 가꾸기도 보통 힘들지 않는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3평 이상 농사 짓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허리 휘어진다고. 10평 하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거의 죽음이고 30평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끝장이라고 그럽니다. 교통,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물론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서로 상반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가기가 멀다. 이제 나이 많아서 교외로 나갔을 때 그런 문제. 전원주택보다
더 자연으로 돌아가려면은 그 우리 요즘 TV에서 나오는 자연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이제 예, 귀농보다 더 가면 이제 자연인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이 되면 자연이 다 훼손됩니다. 한 2천만 명이 자연인이 되면 자연이 완전히 훼손될 겁니다. 500만 명만 해도 안 될 겁니다. 몇 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 서로 비슷한 맥락인데, 다음은 이제 새소리, 차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소리, 차소리 요것만 가지고 제가 이제 특강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전원으로 나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그 스태트포드셔라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 웨지우드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직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도자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 또 난방에서 나오는 석탄 난방에서 나오는 매연 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공기가 정말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영국 맨체스터 도시의 그 평균 수명이 23살인가 24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그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수질 오염, 공기 오염 이로 말할 수 없고 물론 그렇게 그 평균 수명이 낮은 데는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환경이 그 혹독한 산업혁명의 그 고난을 겪었던 곳입니다. 영국은. 우리는 그만큼 큰 고난을 겪지 않고 산업혁명을 그래도 지나온 게 큰 다행입니다. 사실 거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전개됐는데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오염되고 비위생적이고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이주해서 가든시티 같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반도시 정서가 형성되게 됐죠. 영국뿐만 아닙니다. 이게 멀버리 스트리트 뉴욕 맨하탄인데요. 정말 여기는 도로가 무질서와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범죄와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안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이 펜션, 식료품점, 과일가게, 재봉사, 신발 수선사, 와인 상점 등을 운영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혼란과 비위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그 돈을 좀 벌면 반도시 정서가 생겨서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니까 전부 이제 외곽으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혼란되고 힘들게 살면서도 건물이 지금 그대로거든요. 지금 이 건물 그대로 맨하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고 못 살게 살면서도 건축물은 상당히 수준급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틀리는 집에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건축물이 제대로 좀 못 짓는다고 다들 이제 비난하고 불만인데 이 당시만 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건축물이 있다. 그게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길바닥은 형편없는데 지금 건물은 상당히 건물의 외관은 특히 안에 내부는 지금 안 보입니다만 외관은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반도시 정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이러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서 오염된 도시를 떠나서 전원 생활을 꿈꾸게 되고 도시 외곽 확장이 본격화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인데 외곽에 보면은 도로가 쿨데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길로 되어 가지고 아주 그 당시 유행하던 전원주택들이 지어졌고 가든시티가 되면서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하려니까 길이 엄청나게 막히는 거죠. 교통체증. 하루에 차에서 2~3시간씩 보내야 될 정도로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냐면 대중교통도 물론 없고, 대중교통이 있으려면 밀집돼 살아야 되는데 다 분산돼 사는데 대중교통이 어때 이곳저곳 다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만성적 교통체증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나와 보니까 이것도 정말 힘드네. 도시에서도 힘들었는데 여기 나와도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유학생들도 가서 이제 뭐 직장 얻고 나면은 교회에 나가서 주택을 가지면 일단 풀장도 있고 교회 나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이제 로망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한 로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살다 보면 이거 아닌데 도시로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리어바나이제이션이 생기고 있는데 2000년대부터 뉴욕에는 브루클린과 맨하탄 지역에서 젊은 인구가 몰려들고 주거 환경과 상업시설이 활성화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중심부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주하고 새로운 기업과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리에도 파리 중심 지역에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다시 부각되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고 런던에서도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젊은 전문가와 창의적인 인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리어바나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서울도 이제 외곽으로 서울은 사실상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채워지는 인구는 전부 이제 서울 외곽에 수도권에 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됐으니까 서울에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적시 그 사람들은 이제 서울로 채워지고 요즘 와서는 이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잠실 1, 2, 3, 4단지 이제 도시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인데 거기 이제 낮은 주택이 있는 부분이 새마을 시장이 있는 신천 구역입니다. 신천 잠실 세내역에서 하는 그런 이제 대조적인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 잠실 아파트는 5층짜리 계단식 아파트였는데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로 변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뭐 고층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적응해서 잘 살고 있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소리, 차소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비교하려면 판교를 보면 되는데 동판교하고 서판교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동판교는 고속도로가 2개나 지나가고 또 이제 뭐 정말 차소리가 많고 백화점도 있고 뭐 아주 번잡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신에 차소리는 많이 나지만 편리합니다. 편리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실용적이고 집값도 서판교에 비해서 한 1.5배 비쌉니다. 서판교는 가면 새소리가 많이 나고 쾌적하고 뭐 안락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격 차는 벌써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었는데도 가격 차는 1.5배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판교, 서판교 이제 계획할 때 이 집 짓기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판교는 아주 소란스럽고 차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이고 대신에 좀 상업시설도 많고 편리하다. 서판교에 가면 아주 자연적이고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좋은데 그럼 집을 여러분들 정하려면 어디에 정하겠느냐 그러면 서판교 정하겠다는 사람이 90%, 동판교에 살겠다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게 집값이 동판교는 앞으로 많이 오를 거고 서판교는 별로 안 오를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서판교에 남겠다는 30%밖에 안 되고 70%가 동판교로 가겠대요. 여기 그래서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나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면 2채를 주면 어디로 가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2채를 주면 그러면 이 새소리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50대 50으로 나뉘더라고요.
만약에 그 집 가치를 강조하는 것 같으면 둘 다 동판교를 사서 그 세주고 서판교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새소리 집 두 채 그 동판교에다 사고 집 세주고 동판교에 살면은 새소리 새하고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래도 하여튼 그 새소리에 대한 로망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소리 들리는 전원에서 편하게 살기 이건 불가능합니다. 새소리 들리는 전원은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늑하게 사는 것이지 거기에 뭐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서 뭐 도로를 만들고 또 뭐 대중교통을 연결시키고 그건 뭐 재정투자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 해서도 안 되고 그 차소리 들리는 도시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단지나 세대 내에서 상당히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들이면 조금은 개선됩니다. 조경도 개선하고 뭐 공기, 청정기도 달고 등등 해서 조금은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전원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새소리 들리는 곳에 살면 편리한 것은 좀 포기하고 좀 슬로우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차소리 나는 곳에 하라. 이 예를 보면 그럼 거주는 자기가 뭐 살고 싶은데 살아라지 누가 애기 살아라고 살겠습니까? 각자 자기 취향이 서로 다 다른 거니까 취향에 따라 살되 만약에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분명히 차 소리 나는 곳으로 가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사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당연히 살아야죠. 그 차 소리가 차가 부딪히는 소리 나면 더 그 동네는 집값이 오르죠. 이게 왜냐하면 차 소리 많이 나는 곳은 정말 거기 왜 차들이 많이 갑니까? 경제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 차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경제 활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집가가 오르는 거죠. 새 소리 나는 곳은 새는 차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활동이 없는 곳이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디가 좋다는 말은 절대 저는 안 합니다.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이거 좋아하라고 그 마음 바꿀 사람도 전혀 없고요. 자기 좋아하는 곳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고밀 압축 개발을 한다. 이게 용적률을 500%로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용적률을 500%로 높이면 정말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강남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집값의 8, 90%가 땅값입니다. 땅값. 그 건설비는 고작 10%, 20%밖에 안 됩니다. 건설비가 2배로 올라봐야 지금 건설비 오른다고 막 말이 많죠. 2배로 올라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이 대부분의 집값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곳에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좀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면 어떤가. 좀 압축 개발을 하자.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좀 시내에서 살게 하자. 젊은 청년들을 전부 다 외곽으로 다 쫓겨간 거예요, 지금. 왜냐? 시내 집값 너무 비싸니까. 그 집값 비싼 이유는 뭐냐면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 땅값을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경제체제를 다 바꿔야 됩니다. 땅값은 모든 경제수단의 최후의 결정체거든요. 예. 근데 집값을 싸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많이 짓는 것. 강남이 좀 많이 지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게 막 보기 싫고 그래야 강남을 떠날 텐데 그죠? 근데 강남도 더 좋게 짓는 게 용적률도 낮춰가지고 환경도 더 좋게 짓고 강남을 홍콩같이 아예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좀 여기 덧짐없이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이런
닭장집이 살기 싫다 강남을 떠날 텐데, 아니 강남은 또 환경을 좋게 용적률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쾌적하게 짓고 편리하고, 그런데 강남을 안 올 리가 없겠죠. 그럼 가격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 정책이 자꾸 강남 집값을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강남의 집값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청년들도 막 많이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은 너무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뭐 좀 평등 생각하면 좀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보면 집값 폭등은 토지 문제이고 고층 압축개발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고층 고밀 아파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준 고마운 존재인데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 일부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집 가치만 높은 거예요. 예. 그 나중에 팔면 상속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가치만, 액면 가치만 높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근데 고층 아파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왔고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 생활이 편리하고 토지를 전략해서 주변의 원형지를 많이 보존한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옆에 저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보존이 되는 거죠.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 사는 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냥 우리한테 좀 여지의 땅을 줘서, 그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의 반포지구하고 그 매사추세츠의 뉴턴이라고 보스턴 바로 외곽지구 그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이게 보면 뉴턴은 거의 뭐 숲속에 있는 단독주택들입니다. 제가 여기는 자주 가봐서 아는데, 서울은 완전히 이제 뭐 콘크리트 덩어리 아파트입니다. 어디가 살기 좋으냐? 그건 길고 짧으면 대봐야 됩니다. 어디가 살고 좋은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려고 생각합니다. 뉴턴에서 보스턴 시내 출퇴근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길이 꽉 막혀가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무지 가까운데도 엄청나게 시간 걸리거든요. 반포 여기 보면 지하철 타면 됩니다.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 더 비교해 봤는데, 미국 뉴욕과 콜로라도의 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볼드라는 도시는 유명한 도시인데 살기 좋은 도시 발표하면 거의 매년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서울보다 면적이 한 3배 이상 높은데, 3배 조금 더 높은데, 3배 큰데 인구는 30만 정도, 인구 밀도가 151명입니다. 서울은 거의 1000만이 사는데 605제곱킬로미터, 인구 밀도가 16,000인, 제곱킬로미터마다 16,000인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보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죠. 850만에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790제곱킬로미터, 인구 밀도는 약 10,000명. 뉴욕, 맨하탄은 우리보다 높지만 뉴욕 하면 여기 이제 5개 보로를 다 합한 거니까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밀도가 낮죠. 그래서 근데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에 살면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의 대중교통도 가능하고, 보행해서 뭐 장도 볼 수 있고. 근데 볼드에 살면은 차 없이는 꼼짝도 못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낙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30만이면 미국 도시는 이제 백화점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50만이 돼야 이제 백화점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30만 도시면은 마트가 한 3개?
백화점 못 생기고요. 예. 인구에 비례하거든요. 그런 어떤 시설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는 뭐 호수도 많고 녹지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런데 볼드에 사는 사람들이 맨하탄에서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돈 엄청나게 비싸게 살고 있는 거 보고 저 사람들 돌았다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지? 근데 우리는 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 보고 돌았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사는 게 맞고 그 사람은 거기 사는 사람이 맞는 거지,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많이. 뉴욕에 사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오히려 그 볼드 사는 사람이 왜 저곳에서 살까? 인간의 길을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볼드에 사는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네.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 1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도심과의 거리를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보면은 미국은 완전히 거의 50km 밖으로, 도심에서 다 밖으로 나갑니다. 서울에서 50km 밖으로 나가면 이제 동탄 정도 이상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교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한국은 당연히 도시에 남아 있었죠. 2000년대 이후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다시 교외, 나 도대체 시간 낭비하고 너무 힘들다, 교회에 사니까. 점점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여전히 도심 내 시내를 중심으로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편리하게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쾌적하지만 교회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편리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시내는, 도심은 편리는 당연히 편리한데 이걸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돈을 들이면 됩니다. 예. 개인 투자로서 편리성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적률 500%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어느 정도가 합당한 용적률인가? 분당 일산등 1기 신도시 용적률은 200%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은 약 300% 수준인데, 저는 도심에는 청년주택은 허용 용적률 한 1000% 정도, 심지어는 2000%까지 높여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청년들을 도시 내에서 들어와서 살게 하려면. 집이 허술해지는 게 아니고 주택의 성능이나 수준을 아주 높이고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더 줄여야 젊은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 500%로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 다 용적률을 500%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방법은 조금 다른데 이재명, 윤석열 둘 다 500%로 한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 캡처한 건데, 500%를 하면 집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또 교통이 혼잡스럽고 밀도가 높아서 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닭장 아파트에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용적률 500%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그렇게 살기 힘든가? 화서역이 있습니다. 수원 화서역 옆에 두 단지를 비교해 봤는데, 최근에 지은 화서역 파크 프로죠. 500%입니다. 바로 옆에 화서역 위브 하늘채라고, 이거는 250%입니다. 딱 반입니다. 용적률이 딱 반인데, 같은 평수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2배 차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고층이 그렇게 나쁘다고 500% 나쁘다고 했는데 왜 이게 돈을 더 주고 삽니까? 용적률이 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도 반인데 그쪽을 안 가고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 최근 자료를 며칠 전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한 겁니다. 예. 이게 둘 다 살기 좋아요. 둘 다. 저는 사실 1층에도 살아보고 2층에도 살아보고 30층에도 살아보고 다 좋아요. 다 특징이 있지. 어느 하나는 사는 것 자체가 고맙지 한 번이라도 1층이라서 불평해 본 적도 없고 30층이라서 불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500% 아파트가 정말 나쁘면은 가격에서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이 아파트, 제가 이 동네에 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집 지을 때, 동양 8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분당 정자동에 있는 동양 8학원인데, 이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인동 간격이 건물 높이의 4분의 1. 보통 아파트는 인동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 높이만큼 떨어지거나, 대충 한 0.8배 정도 떨어져서 상당히 인동 간격이 깁니다. 이건 인동 높이가 4분의 1만 뛰어도 된다고 해가 지었는데, 나는 저거 참, 개발 사업자, 좀 아는 사람인데, 야, 문제가 돈을 저렇게 벌어서 되나. 분명히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20년 전입니다. 네.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집값이 아직도 제일 비싼 거예요. 아무도 도망 안 가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엉터리구나. 네.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4분의 1만 떨어져도 얼마나 평당 4천만 원이에요. 여기가 분당인데. 예.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면 앞집에 저기 마찬가지 앞집에 있는 TV 뭐 보고 있는지 프로그램까지 다 보여요. 예. 아 그런데 다 아무 문제 없이 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싫으면 주민들이 기도 새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팔고 빨리 도망갈 거예요. 그죠? 신기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결코 아니거든요. 전 이거는 정말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용적률 4분의 1로 돼가지고, 인동강이 4분의 1로 H 돼가지고, 이게 터키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큰일 날 거다.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도망갈 거다.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문제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자, 이제 이 주제를 좀 달리 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감소 우려 지역을 빨간 것이 제일 위험하고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전국에 뭐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죠. 대한민국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이 강한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탄생이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전국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이제 공공주도로 신도시를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중에서 이제 대장도시가 행복도시입니다. 세종시. 혁신도시의 제일 대빵이 이제 그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고, 기업도시는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기업이 이제 주도를 해서 지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 예를 들면은 부산에도 4개 지구가 있고 거기에 뭐 세계적인 해양수산 R&D 허브 도시, 아시아 영화 도시, 영상 명품 도시, 뭐 금융 중심지 뭐 이렇게 해서 부산의 혁신 도시를 만들고 혁신 지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 혁신 성장,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여기 연사로 지방화 시대위원장 다 나오셨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화 시대위원회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 지방에다가 권한을 많이 준다 이게 되지 균형발전이라는 게 말이 되냐. 다 같이 공부 잘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잠시 좀 쉬고 있으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잘할 때까지. 네.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잡을 것 같습니까? 부산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다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겁니다. 어폐가. 다 같이 잘 되는 건 좋은데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소위 이게 이제 평등 개념인데 평등 개념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 균형발전은 이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재정 투입은 많이 됐는데 한계에 도달해서 이게 좀 민간 주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보다는 지역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생각하려면 지금 민간이 주도를 하려면 1가구 2주택 제도를 없애고 3촌 4도로 해서 지방에도 집을 좀 가지게 만들면 그래도 3일간은 지방에 있고 4일은 뭐 서울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상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게 소위 종속이론이거든요. 종속이론은 이제 중앙이 지방을 수탈한다. 중앙에서 다 빼간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또 지역적으로는 중앙이 지방을 수탈한다. 그런 이제 사상적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어떻게 도모로 해야 될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이게 균형 발전을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인구 소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이제 거의 임종 가까이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은 연명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연명 치료를 하는데 물론 연명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올 찬스가 좀 있으면 연명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맞을 텐데 가능성이 없는데도 연명 치료를 해가 생명만 연장시킨 거 저도 이제 거부해서 저는 연명 치료 안 한다고 사인해놨는데 이게 소멸 지역에다 재정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은 거의 연명 치료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재정 낭비라는 거죠. 그러면 소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균형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네바다 뭐 인구가 적은 콜로라도라든지 뭐 노스다코다 이런 데 가면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균형 발전 시키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스페인도 국토의 80%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스페인,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뭐 균형 발전, 국토 전체로 균형 발전, 그거 뭐 엄청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하면 다 좋다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누구도 소멸되지 않는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고 모든 경제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 지역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해야 안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삼촌사도가 되면은 이 러시아의 다차라든지 독일의 주말 농장이란 클라인가르테 이런 게 이제 지방에서도 좀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란 10평 정도는 이제 농촌에 지어서 체류할 수 있도록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원법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또 그동안은 농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20제곱미터 내에서 이제 농사짓기 위한, 그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방에서 스스로 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슈가 총 6개인데 이제 5번째까지 왔습니다. 5번째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빨리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8시 정도에는 마치고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격론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게 낡은 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산다. 이게 저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입니다. 낭비라고, 아까 잠시 콘크리트 조금 뭐 아끼려고 리모델링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5년간 사용한 중고차를 폐차를 할지, 이거 리빌트를 해가 새 차처럼 만들지. 리빌드가 새 차처럼 만드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고장난 거 겨우 고치가 쓰는 거는 맞지만, 앤티크 같은 차, 쿠바 같은 데 보면 앤티크 같은 차를 새 차처럼 만들고 하겠지만 15년 된 차를 갖다가 왜 리빌드를 합니까?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사야죠. 새 차를 사면은 뭐 그게 신기술도 적용되고 안전하고 재판매 가치도 높고 보정 서비스도 잘 되고 연비 효율도 높고 새 차를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이걸 다시 장려한다. 올해 자동차 회사는 제일, 제가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는 게 제일 걱정이라 그럽니다. 자동차 수명이 한 번만 굴러만 가면 무조건 10년은 간다고 그러네요. 수명이 줄면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이게 이제 산업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산업 자체는 이제 소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의복을 예를 들겠습니다. 의복. 산업혁명 전에는 옷 한 벌 있으면 3대를 물려서 입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옷 하나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산업혁명 되면서 이제 방직 공장 생기고 옷감이 많이 이제
생산되면서 의복이 소비재로 변했죠. 쉽게 살 수 있는. 근데 요즘 와서는 소비재가 아니고 기호재죠. 기호재.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입어요. 그냥 꼭 소비 안 시켜도 되고 기호재로 바뀐. 그러니까 산업 발전은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가치관은 두고. 근데 오래 쓰면 과연 좋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래된 아파트 계속 쓰고 있으면 너무나 불편하죠, 사실상.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더 써라? 전에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집을 지으면 100년, 200년 동안 사용하는데 우리는 20, 30년 쓰면 다시 혀먹고 다시 짓는다니까. 이 사람 한참 고민하지만 우리는 왜 그래 살았을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새로 허물고 다시 지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뭐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는가 이제 이런. 근데 왜냐하면 유럽은 그 당시에 집을 도시를 만들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 만들었습니다. 보통 비용이 아니고 그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재화가 많아지니까 엄청난 고비용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정말 고급으로 잘 만들었죠. 허물고 다시 짓기에는 너무나 아깝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지 않았죠. 사실상 날림에 가깝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보존을 하라? 이게 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동차조차도 이게 리빌드 쓰는 게 뭐한데 아파트는 단위주택뿐만 아니라 그 편의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등 복합적인 단지인데 이걸 새로 짓지 않고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스프링클러 굉장히 화재시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도 거의 해결을 못하고 뭐 조경, 뭐 편의시설 등등 해결을 못하는데 왜 자꾸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그 집이 좀 안전해야 되고 재건축은 집이 아주 나빠야 되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가면 축 안전진단 통과라고 했는데 통과가 아니고 안전진단에서 떨어진 거죠. D등급 이하로 그 축이 아니고 우리 집 나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그래서 아파트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집이 일단 안전하지 않아야 되고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용적률이 좀 낮으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건데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높은 경우에는 재건축하면 별로 이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 달까지고요. 이번 달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생겼냐면은 이 법이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할지는 모르겠는데 국토교통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소위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법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이거는 뭐 재건축 기간을 갖다가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아까 같이 7년 걸린다는데 그게 3, 4년 만에도 가능하고 안전진단 또 제도도 없어지고 이제 재건축 진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고 더군다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이 그냥 깨갱하게 된 거죠. 도대체 리모델링 할 아무런 이점이 없어진, 경제적인 이점은 없어진 거죠. 아니면 내가 살던 아파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끝까지 보존해야 되겠다. 그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너가 살던 아파트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보존해야 된다는 게 구반포 리모델링할 때 한 동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보존하라고 저번 서울시장 때. 그리고 잠실도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하라고. 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파트라서 보존해야 되는지 역사적 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존하라는 하여튼 조건이 재건축 조건에 붙었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조건이 붙었던 건데 하여튼 이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되고 또한 용적률도 완전히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원래 이제 그 용적률이 낮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용적률이 높으면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이 해봐야 콘크리트 골조만 남기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골조는 건축비에서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또 집값의 한 1-20%밖에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의 2 내지 4%밖에 안 되는 콘크리트 골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건물의 배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조경, 커뮤니티 시설 다 저기 스프링클러 설치 희생 안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지 전체의 문제를 다 무릅쓰고 골조를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최근에 동부 이촌동에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공사 시장 돼가지고 하다가 지금 완전 중단됐습니다. 제일 큰 리모델링 사업이었거든요. 롯데가 맡아가 하다가 거의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일하기 주민들도 싫고 이 사람들 서로 이제 맞은 거예요 지금. 롯데가 먼저 돈을 올려달라니까 못 올려준다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게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실상 용적률을 더 채워줄 수 없이 하는데 용적률이 더 많이 주겠다 그러고 단지 꼭 해야 되는가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곳은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분수 구청장정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양말 기어서 신는데 양말 기어서 신는 걸 좋아하는 시장 자기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강행을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상향되고 안전검사 제도가 이제 합리화되고 준공 후 사업 개시 연한도 대폭 축소되고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재건축이 유리하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용적률 증대입니다. 용적률이 증대가 되면 전체 사업비가 경감되고 조합은 개인의 부담금이 축소되고 고급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등지에 용적률 500%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신문지상의 아파트 용적률이 326%로 나왔지만 이게 이제 기준 용적률이니까 실제로 상한은 한 5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500% 최선입니까? 눈앞이 핑 도는 닭장 아파트입니다.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눈앞이 핑 하는 닭장 아파트에 값비싸게 돈 많이 주고 화서역 앞에 들어가 있더만요. 그 사람들은 의견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용적률을 높이면은 조합원 분담금이 7천억에서 5천억으로 줄어든다는 하는데 실제로 용적률을 더 높이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도시다, 자본의 도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서 되느냐 이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상가 때문인데 상가다 다 반대합니다. 상가는 자기 재건축한다고 집이 좋아진다고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반대를 하는데 그 상가 사람 재건축을 하려면 전체 이제 주민들 75%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50%로 바꾸는 겁니다. 재건축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리고 이제 상가가 반대를 하는데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가를 아예 재책시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니면 그 상가에 고액의 보상금을 주고 사들이든지 상가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하려면 이제 통합 정비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블록마다 이렇게 많이 분리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통합 정비를 하게 되면은 블록을 합쳐서 여러 가지 보행로도 안전한 보행로도 만들고 뭐 학교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정비 사업을 많이 이제 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행정육 신복합도시도 그렇고 신도시가 계획될 때 대부분 블록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이제 한 블록당 한 아파트 한 500세대 정도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한 2000세대쯤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 더 고급화시킬 수 있고 또 뭐 잘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0세대 아파트 같으면 수영장을 절대 못 만듭니다. 2000세대 아파트 같으면 수영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유리한데 그동안 이제 신도시에서 500세대로 대충 제한했던 이유는 너무 한 사업자가 너무 독점할까봐 이제 나눠주자 해서 그러한 점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에는 아파트들의 브랜드를 못 붙이겠습니다. 그 분당에 가면은 무슨 저기 효자마을 무슨 청솔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아파트 브랜드를 못 붙이겠죠. 자본주의의 상징이 이제 브랜드니까 그걸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당연히 붙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브랜드를 행정기금 복합도시에서도 브랜드를 못 붙이게 하고 주민들이 막 반대하니까 이제 문주에만 붙일 수 있다. 아파트 벽에는 못 붙인다. 예. 재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는 엄청나죠. 우리 동네는 재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아파트 녹물이 줄줄 새는데 빨리 재건축해서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40년 살았는데 죽기 전에 새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서 빨리 이제 신속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정비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인가 요 절차에 있어서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좀 더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신에 서울시가 정하는 기준을 좀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압구정 상구역, 사구역 사업 진행이 지금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신속 통합기획 절차를 따르면은 뭔가 자기들의 원하는 걸 좀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때까지 하던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데요. 공공주차장이냐 부설주차장이냐. 우리나라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은 주차장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도로 만들고 교량 만들고 주차장은 민간 집 지을 때 지어라. 공영 주차장 간혹 보입니다만 공영 주차장은 거의 없고. 근데 제가 공공성을 별로 크게 중요하게 강조 안 하는 쪽이지만 주차장만은 이 공공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공공성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그 가로 경관, 도시 경관이 아주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좀 공공 주차장으로 바꿀 방법이 없는가. 이게 좀 특히 서민 주거지에서는 이 주차장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 주차장 설치 의무를 거기 사는 사람, 건축주에게 주을 거 아니고 이거야말로 공공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복지 중에서도 이건 이제 공간복지예요. 공간으로서 복지를 해주는 공간복지의 제1위
주차장이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을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닙니다. 주차를 할 때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차를 하는데 비용을 내더라도 주차장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죠. 도로, 교량 이런 것처럼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들이 많이 생긴데, 하나는 영국의 영국 요크의 샴벌스,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다치의 운어프인데요. 이게 보면 이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공공에서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그쪽에 공공주차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공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힘든 이유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렇게 자전거를 무지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비도 비싸고 교통비도 비싸고 차를 가지고 가도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세종시의 자전거 교통을 전체 교통량의 30%로 잡아놨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라고 저기 충청남도에 그 도청이 있는 도시, 그 자전거 도로를 사통팔방으로 만들어놨는데 내포 신도시 내에서 10분만 하면 차 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갑니까? 길이 쫙쫙 빠지는데. 네덜란드는 차를 갖고 나갔다면 완전 낭패입니다.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 탈 수밖에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지,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할 수 없이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지.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비싸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지. 우리는 주차장도 많고 비교적 또 차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의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도대체 질서가 좀 생기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한 예인데, 이제 우리 25평형 주택입니다. 근데 주차장이 13.7평입니다. 거의 반이 집을 1을 지으려면 2분의 1이라는 면적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도 법적으로 대부분의 그 시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주차장이 있고 하면은 10세대를 지으면은 한 세대당 9억 8천인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32세대를 지어가지고 3억 8천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 서민들은 당연히 주차장 없이 집을 짓게 만들고 주차장을 공급해주는 게, 나는 오히려 주차장을 공급해주고 공짜로 공급해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차장 이용 비용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최소 주차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 제가 자문을 쭉 하다 보니까 서초구청에서 노외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2억이 든답니다. 주차장 한 면. 10면을 만들면 20억, 20면을 만들면 4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길에다 줄만 그으면 10개만 그으면 20억, 20개 그으면 40억이네요. 길에 줄 그어도 잘 돌아가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주차장 단속하지 않죠? 주차위반 단속하지 않죠? 혹시 아세요? 점심시간 11시부터 1시 반까지? 1시까지? 뭐 어떤 데는 1시 반. 그래서 주차장을 주차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 마구 주차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차들이 잘 빠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곳에 줄을 꽂으면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생기는데 왜 길을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주차장에 줄을 안 걷는지. 그래서 이제 근데 주차장에도 이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많이 생기고, 그냥 차 번호도 인식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무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보니까 백화점에 가도 주차 밸리데이션, 주차 확인해서 도장 찍어주는 게 없습니다. 백화점 아무리 많이 사도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상점은 상점입니다. 따로 항상 주차 비용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 보면 페이 바이 폰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주차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자기 주차하고 등록하면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이제 그 등록도 안 해도 요즘은 페이 바이 플레이트 이것만 주차를 하면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이제 주차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공공에서 주차를 많이 공급을 하고 민간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을 좀 싸게 특히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8시 8분입니다. 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